책 스케일의 법칙, 존 리스트 지음, 이경식 옮김, 리더스북 출간.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이 책은 서론, 일부 규모 확장 마이너스 5가지 요인, 2부 규모 확장 4가지 대체법,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평점은 5점 만점에 4.8점 그 이상,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왜 4.8 이상이냐? 우버와 우버의 경쟁사 리프트의 사례가 책을 이끌어가면서 읽기 쉽습니다. 그리고 8장 포기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서브섹션에서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2부 규모의 확장편에서 활성화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핵심이고요. 여담이지만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의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행동경제학이 단순히 취미로서의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연구라는 것이 이 책을 읽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책을 읽으면 좋은가? 삶의 실패를 맛보고 재기하고자 하는 분, 인간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여 조직을 구성하려는 분, 기업의 확장 가능한 문화를 만들려는 분, MZ세대가 왜 회사를 떠나는지 이해 못하는 40대, 50대 팀장 혹은 경영진이 읽으면 좋습니다. 서론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개념은 규모 확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모 확장이란 소규모로 실행하는 과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 규모 확장 마이너스 요인 5단계, 즉 긍정 오류, 과대평가, 잘못된 판단, 파급 효과, 비용의 함정을 들고 있습니다. 2부 규모 확장, 활성화 요인 4개, 여기서는 인센티브, 한계혁명, 포기의 타이밍, 문화의 규모 확장성을 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19를 맞아 전 세계가 위기에 대응하면서 약한 고리, 즉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혹은 규모 확장에 실패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규모 확장 마이너스 요인 5개를 체크해서 고쳐야 하고 2부 규모 확장 활성화 요인 4개를 사용해서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고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려운 경제학과 실용적인 해결책을 잘 섞었습니다. 그리고 5점 만점에 4.8 플러스 평점입니다. 특히 2부 8장인 포기의 타이밍장에서 가슴을 울리는 문장들의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삶의 실패를 겪어본 분들에게 이 책을 특히 강추합니다. 그럼 책의 본문을 조금 더 소상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책은 어느 장이나 좋은 사례로 가득 차 있지만 서론을 읽은 후 2부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 1부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1부 초반의 학문적 분위기의 글 구성이 읽어내려가는데 약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부 문체가 더 읽기 쉽고 내용도 단순하기 때문에 2부를 읽으시면 이 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규모 확장 요인 5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긍정 오류입니다. 데이터는 종종 사실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신약을 실험하면 조그만 효과라도 긍정적 효과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교육 실험이나 경영 혹은 경제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싫은 일을 경계해야 되고 이러한 긍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느낌적인 느낌보다는 엄밀한 통계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요인은 과대평가입니다. 선택 편향으로 잘못된 사례를 연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은 표본 특징을 타겟으로 삼는 우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농구 선수들이 많이 포함된 표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를 구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요인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협상 불가능한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협상 대상이 아닌 핵심 요소로는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회사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주택 제공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이 핵심 요소입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요인은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파급 효과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전벨트의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더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마이너스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있으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처럼 네트워크 효과가 가져온 전압 상승은 부정적인 경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 나온 예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만 학원에 다니면 성적 순위가 상승할 수 있지만 국가 레벨로 나라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 우리 아이의 성적 순위 향상이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마이너스 파급 효과로 생각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요인은 비용의 함정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은 실패를 앞당깁니다. 좋은 예로는 탐 크루즈 주연 영화인 1986년작 탑건에 나오는 전투기 F-14가 있습니다. 원래 F-14는 굉장한 성능을 가진 고급 기종이었는데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이 발목을 잡아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훨씬 저렴한 F-18로 결국 교체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규모 확장은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이제 이 책의 핵심인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 확장 활성화 대책은 인센티브입니다. 이익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손실 회피. 사람들은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주었다 뺏는 게 더 치명적입니다. 손해진 이익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 학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장학 지불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상은 최대한 빨리 줘야 합니다. 즉 보상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게 주는 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교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당사자들에게 당부를 하면 그들은 3년, 6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보상이 주어집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는 현금과 트로피를 동시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적 보상과 심리적 보상을 동시에 주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활성화 대책은 한계 혁명입니다.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가 우버 혹은 리프트를 방문한다면 회사의 여러 마케팅 비용의 효과는 마지막으로 지출되는 1달러의 효과가 동일하게 지출되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학생의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1시간의 효과가 동일하도록 모든 과목별 시간 투자를 하면 됩니다. 기업의 재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한계 가격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이익이 최대화됩니다. 이것이 이 책이 주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리프트사는 이를 받아들여 직원들이 한계적 사고, 즉 마지막 1달러가 주는 효과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손실은 과거에 묻어둬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결단이지만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책에서는 콜센터와 이메일 비유를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기부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 콜센터 운영과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콜센터를 폐지하려 했습니다. 저자는 그것은 과거의 콜센터 건립 비용이 포함된 평균 비용이 높은 것이지 과거의 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콜센터 운영과 이메일 활용을 통한 기부금 유치 효과를 비교하면 오히려 콜센터 운영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투자한 것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투자한 것을 잊지 못해서 질질 끄는 여친, 남친과의 이별, 불행한 결혼, 적성에 안 맞는 석박사 과정, 마음에 찔리네요. 회사 생활 등이 그 예입니다. 또 찔립니다. 빨리 단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산운용사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신했습니다. 세 번째 활성화 대책은 포기의 타이밍입니다. 시간처럼 환산 불가능한 높은 가치를 염두에 두고 포기를 적극적인 대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야구를 하다가 고3 여름에 다쳐서 야구로 대학을 가기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여 년간 해왔던 야구 투자 비용을 생각하기보다는 즉시 대안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제가 다니던 고교의 지리 선생님은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저희는 명강의를 하시는 지리 선생님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전설적인 명강의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포기를 할 때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제외하고 포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비교 우위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포기를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보지 않는 길과 현재 선택한 길의 미래의 총 혜택, 즉 기회비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 책에서는 때로 당신은 기여를 변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방향을 피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명문장이 이때 나옵니다.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일찍 포기할 줄 아는 정서적 회복력, 그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부릅니다. We call it 끈기. 가슴에 와닿는 명문장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실제로 읽어보면 이 장, 즉 포기의 타이밍장이 삶의 교훈을 뼈저리게 담고 있어서 가슴에서 울면서 책을 읽는 당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첫 창업 아이디어가 페이팔이었는데요. 페이팔도 처음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모델을 빠르게 수정해서, 즉 빠른 포기를 통한 갈아타기로 성공한 것입니다. 네 번째 활성화 대책은 기업 혹은 조직 문화의 규모 확장성입니다. 저자는 브라질의 두 어촌 사회를 비교합니다. 한 마을은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닷가에 있어서 어부들이 혼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하나의 팀을 짜서 협업을 해야만 효과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은 내륙이 잔잔한 호숫가에 있어서 어부들이 각자 혼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책에서는 능력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를 최악의 능력주의로 소개합니다. 바로 우버의 기업 문화가 그랬습니다. 혼자서만 물고기를 잡고 혼자서만 이득을 얻는 후자의 어촌 마을이 우버입니다. 우버가 경쟁사인 리프트에 밀리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즉, 신뢰와 팀워크가 먼저입니다. 팀으로 물고기를 잡는 첫 번째 어촌 사회가 더 바람직합니다. 이 시스템이 위기에 강하고 더 뛰어난 성과를 올립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직장 문화의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리프트의 강점이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고 넷플릭스도 그러합니다. 두 회사는 보너스가 팀 단위 회사 전체의 성과와도 연동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와 팀워크는 문화의 규모 확장성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를 직면하면서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어떤 국가는 잘 대처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는 우왕좌왕했지만 잘 대처한 국가도 코로나19 대처에서 규모 확장의 문제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즉,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는 잘 대처하다가도 사회 시스템 전체에 부하가 걸리거나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 방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규모 확장에서의 문제점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생물 다양성, 환경 보전, 이민 정책, 보안, 암호화, 미식축구 등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저자는 미식축구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축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축구팀 모든 선수들이 수준급인데 한 선수가 구멍이면 상대방은 그 선수 쪽으로 공격을 집중할 것입니다. 교훈은 규모 확장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약점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이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책의 일부에서 말한 규모 확장 방해물 5가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치유합니다.
긍정 오류, 과대평가, 잘못된 판단, 파급 효과, 비용의 함정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의 2부에서 제안한 규모 확장 활성화 방안 4가지를 실행하는 거죠.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한계적 사고를 사용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간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최적 포기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갈아타고 그것이 바로 끈기라고 이 책에서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끈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과 개인주의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라. 이것이 이 책의 교훈입니다. 결론의 결론을 말해볼까요? 세상을 의미 있게 바꾸려면 규모의 확장이 해답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규모가 확장되면 드러나는 약한 고리에 대한 5가지 점검과 4가지 활성화 대책도 말했습니다. 저자는 기업과 조직에 대해 말하지만 저는 이 책의 교훈을 우리들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책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2부 포기의 타이밍장은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상으로 스케일의 법칙, 책의 간단 요약을 마치겠습니다.